네, 안녕하세요.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미래예보 주제는 죽음의 미래예요. 굉장히 딱딱해 보이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또 미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SF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 고령화 관련된 오히려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달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 중에는 이 죽음과 장래의 의미를 묻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으니까 고령화 상황을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내용을 가져왔고 이 책을 참고한 부분은 제가 조그맣게 이 책을 PPT 옆에 표시해 두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책 괜찮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미래예보로 준비한 이유는 우리의 죽음을 맞는 환경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소산다사의 시대로 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살아본 적 없는 신선한 미래죠. 태어나는 사람들은 적은데 죽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지는 미래. 자, 그래서 이 그래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출생아 숫자가 50년 동안 거의 3분의 1가량으로 떨어졌고 사망자는 이제 슬슬 늘어나가지고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출생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구 감소뿐만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들 숫자가 지금 한 30만 명 정도에서 48, 63, 74 2배 이상 사망자가 늘어나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령자가 많은 사회도 처음 살아보지만 이렇게 죽는 사람이 늙어서 죽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는 것도 처음인 거죠. 자, 인구 피라미드로 보시더라도 이렇습니다. 2020년 우리의 지금 현재 구조 중간이 아주 탄탄하죠. 근데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슬슬 돌아가시게 되는데 한 80세가 넘으시게 되면 거의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 비율 자체가 2배 이상이 되는 사회. 자, 그럼 우리의 문화라든지 뭐 삶을 대하는 자세, 죽음을 대하는 자세, 장래 문화가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청년들이 많을 때는 주말마다 결혼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아유 또 축의금 나가네 또 결혼해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유 또 누가 돌아가셨대? 뭐 이런 부조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장례식장을 우리가 몇 번이나 가야 될지 누구까지 가야 될지 인간관계도 예전처럼 끈끈하지 않은데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100세 시대, 100살을 넘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장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100세를 넘겨서 돌아가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또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대부분의 형제와 친구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요. 자녀들 역시 정년 퇴직한 상태로 맞이하게 되니까 조문객 자체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상 하나 치르게 되면은 손님들 많이 오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문화는 앞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퇴직 후에 조문객이 오도록 하는 것은 또 민폐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좀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례 문화 좀 없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 이 일본 사회에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소화가 되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장례식 한 건당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예스라고 대답한 비율이 거의 80%가량 된다고 해요. 자, 장래는 늘어나지만 규모가 축소되니까 간소화된다, 매출이 줄어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달라지는 죽음의 환경.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내 죽음을 내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내가 죽을 때 되면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이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일단 1인 가구 비율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60세 이상 고령 1인 가구 비율 역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처럼 평생 동안 결혼 생활 유지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거니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 자체도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된다. 미혼 남성, 여성 같은 경우에는 30%, 20% 정도만 꼭 해야 된다고. 근데 60세 이상 분들은 많이 하셨었죠, 결혼을. 자, 그리고 생애 미혼율이라는 게 뭐냐면 평생 동안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남성들이 더 높습니다. 거의 2배가량 높은데 남성들만 따져보더라도 2000년에는 50명 중에 1명이 결혼을 안 했다면은 지금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결혼을 안 하고 앞으로는 3명 중 1명 정도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 제가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전에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끈끈했지만 그 관계 자체를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게임,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이 대체해가고 있고, 자, 우리의 주말 모습이 이런 식으로 되는 일도 많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짚고 이렇게 보다가 그냥 자는 거. 예전만큼 인간관계가 끈끈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점은 고독사 문제.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쪽에 대비를 해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제 셀프 장래라는 것이 관심을 받고 있더라. 나의 장래를 내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다리는 장래가 아니라 준비하는 장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게 된다. 참고로 뭐 셀프 장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비용은 좀 저렴하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달라지는 죽음의 환경. 예전처럼 종교와 전통을 무작정 아주 신성하게 여겨가지고 엄격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죠. 뭐 불교, 유교,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 조금씩 좀 융통성 있게 바뀌는 것 같아요. 자,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아니 사실 그 향 피우는 것은 예전에 시신 냄새 날까봐 썩는 냄새 날까봐 피웠던 건데 지금 시신이 냉동실에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뭐 완장을 찬다든지 아니면은 국화꽃을 한다든지 삼배수의를 입는 거는 우리 일제시대 장례 문화인데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것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에 유교 문화, 불교 문화를 무시하고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다 시대에 맞게 바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 부모님 시신을 왜 불태우는가? 사실 이건 유교 문화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유교 문화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을 불태워서 죽이는 것은 불효 자식들이나 했던 일인데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장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 그럼 이것을 기회로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장례 관련, 죽음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수도 있거든요. 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사망자 숫자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숫자가 2배 이상 확실하게 증가된다는 겁니다. 이보다 대단한 사업 영역이 또 있을까? 이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죠. 자, 또 일본의 사례를 보자면은 종활이라는 게 주목을 받는다고 해요. 종활은 종말 활동의 줄임말이고요. 이게 주간 아사히에서 이 말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죽음을 연상시키지 않는 친근감 있는 단어를 만들어낸 게 이 종활이라는 겁니다. 자, 한국에도 앞으로 이런 종말 활동, 종활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엔딩 노트 이런 걸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엔딩 노트 이런 겁니다. 일단 2014년 일본 미야자키 현에서 고령자에게 배포를 해줬던 거고요. 고령자가 혼수 상태에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나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명 조치 및 희망 장래에 대한 기록을 생전에 이제 엔딩 노트에 적어두는 거고요. 물론 남겨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작성해 두는 것도 이 엔딩 노트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종활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걸로 또 비즈니스를 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또 일본의 사례인데요. 자, 일단 묘지 견학, 사전 상담회가 개최되고 있다고 하고요. 묘지, 상속, 유언, 간병 등 관련 업무를 한자리에 모은 이벤트가 개최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코엑스의 장례 엑스포 이런 게 열릴 수 있다는 거고요. 유언 작성에 관한 법무사나 행정사가 여는 종할 세미나가 열린다든지 공원묘지나 산골장을 하루에 돌아볼 수 있는 버스 투어. 자, 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부분만 보면은 이게 뭐 너무나 재미난 이벤트 같지 않으세요? 어떤 행사 같고. 근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생겨날 가능성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업 같은 경우에도 기다리던 영업이 아니라 앞으로는 찾아가는 영업, 돈 되는 쪽이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몇 년 전 나 혼자 산다 초창기에 노홍철 씨가 임종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했던 장면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도 이건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돌아가시는 사람들을 위한 그 또 관련 제품이 있는데요. 네이버에 유골 목걸이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사람 아니면은 반려동물의 유골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해서 함께 하고 다닌다는 거. 자, 과거에는 이게 불길하고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뭐 풍습으로 생각됐다면
요즘 같은 과학의 시대에서는 또 그렇게 불길하지만은 않은 분위기가 있나 봐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최근 코트라에서 나온 책을 보고서 찾아낸 사례인데, 자, 이 다이아몬드가 다 뭐냐면은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재로부터 탄소를 추출해가지고 그걸로 다이아몬드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가족의 신체의 일부분이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나의 액세서리로 되어준다는 헐트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홍콩 업체의 사례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걸 하는 업체가 있나 보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수요가 유품 정리 대행이 인기를 끌게 될 텐데요. 자,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남기고 간 거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필리핀에서 경매를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쏠쏠하게 또 판매가 되는 모양입니다. 물론 동의하에 판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유품 정리사가 이거를 또 만들기도 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너무 흥미로운 사례인데, 고독사 현장을 재현한 미니어처 디오라마입니다. 고독사 현장을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재현을 한 거예요. 욕실의 모습이라든지 방 안에 쓰레기들을 너무 안 치워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생생히 미니어처 디오라마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분의 작품이요. 코지마 미야시라고 하는 유품 정리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유품 그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사진보다 느껴지는 점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느꼈던 그런 점들을 또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어요. 유품 정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새롭게 자신만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분도 생겼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우리 사망자가 늘어가면서 또 앞으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죽음의 질까지도 따지게 되는 세상이 될 텐데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 웰빙뿐만이 아니라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지, 사망 대기자가 2배 이상이니까요. 자, 그리고 죽음의 질, 퀄리티 오브 데스, QOD 역시도 언급이 많이 되지 않을까. 자, 우리가 건강하게 한 7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보통 80세까지는 이제 병원 신세를 지면서 죽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아프게 죽는 게 사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잖아요. 고령자, 이 환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죽음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생각들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부분이겠죠. 또 스위스는 자살 관광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죠. 근데 그 나라로 가게 되면 누구나 자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아니고, 이 디그니타스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스위스의 국제적인 조력 자살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도와준다라고 해가지고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데, 본인 동의하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스위스에서는 1942년부터 합법이라고 해요. 자, 근데 놀랍게도 8%만 스위스인이고요. 나머지는 독일, 영국인 고객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58% 정도는 여성, 평균 연령은 69세 정도가 이 디그니타스를 찾아온다고 하네요. 자, 근데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첫 번째,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살기 싫어서 죽는 게 아니라 불치병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암이라든지 심각하게. 그리고 유서를 적어야 되고, 조력 자살의 그 날짜는 자신이 직접 선택을 해야 되고요. 약은 또 스스로 투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먹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까지 촬영을 해야 된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비정상회담을 아직까지도 돌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빠르게 이제 적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의사가 허락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80% 정도는 결국 자살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력 자살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더 많이 죽게 방조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연관관계가 그렇게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연명의료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있거든요. 내가 생전에 이거를 신청해 두게 되면은 연명치료 안 받겠다.
하면 안 받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계속 연명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미리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20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시면 등록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오프라인에서 하셔야 되세요. 여기서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기관을 찾으셔가지고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신청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 사망 신청서를 적잖아요. 앞으로는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100살 넘게 살았는데 그만 살고 싶다 했을 때 혹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사망 신청서, 내 본인의 사망 신청서를 적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정말로 상상을 해봤을 때 유전자라든지 그런 것들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뭐 몇백 년을 살 수 있다. 그럼 사실 이런 제도도 생겨나게 되지 않을까 황당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잘 모르겠지만 장래의 모습 자체는 확실히 다양해질 것 같기는 하죠. 그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소화되기는 할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가족장이라든지 이일장을 치르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없더라도 이런 사람들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일본의 사례 말씀드리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10명 이하의 가족들끼리만 치르는 가족장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3일장이 아니라 2일장으로 그냥 이틀 안에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직장이 증가한다. 자, 직장이라는 건 뭐냐? 영안실에서 화장터로 바로 가는 거예요. 장례 세레머니 같은 것을, 장례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직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일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데이 세레머니, 다이렉트 뷰리얼, 그리고 다이렉트 크리메이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없애고, 자, 유족이 특히나 고령인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직장을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현실적일 수도 있고 멀리서 온 친척들의 숙박비라든지 그런 것들 부담도 적기 때문에 이런 직장이 앞으로 늘어나지 않겠냐. 한마디로 장례식을 없애는 사람들도 늘지 않겠냐. 특히나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시신 호텔이라는 게 있죠. 장례를 이 호텔 시설에서 아주 간략하게 치르는 거예요. 자, 이걸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숙박비는 1박에 5,000엔에서 3에서 4만엔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합니다. 간단한 고별식을 위한 시설부터 시신만 그냥 보관하는 그런 것까지 다양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신 호텔의 본질은 사실 시신을 잠시 보관하는 시설이에요. 근데 거기서 원하면은 유족들이 잠시 장례식 비슷하게 간소하게 치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유족들 입장에서도 세면시설, 샤워시설 같은 것이 완비되어 있다 보니까 숙박까지 거기에서 가능한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게 창고업, 시신을 보관하는 거니까 창고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다고 해요. 자, 이게 시신 호텔의 모습이거든요. 시신 호텔은 일단 엘리베이터를 개조해가지고 저 시신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되고 저거는 이제 유족들이 씻고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는 시신 호텔이에요. 그래서 시신 호텔의 이름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라스텔. 이름 참 잘 지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간소화된 장례시설들 늘어나지 않을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집장례라고 알고 계시나요? 이건 뭐 어떤 느낌인지 딱 오시죠? 집에서 그냥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놀랐던 사실이 뭐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집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의 대신에 생전 고인이 입었던 양복이나 한복을 입힌다고 해요. 자, 앞으로 과연 집에서 간략하게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참 신선합니다. 생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전장. 살아있을 때 치르는 나의 장례예요. 나의 장례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미리 해버리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사망 후에는 조문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내가 못 전하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생전에 스스로 이제 그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사실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혹시나 다음 달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불러 모으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생전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으시나요?
자,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방식인 것 같고요. 죽음을 맞는. 또 합동 장례라는 것이 있어요.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게 됐을 때 장례를 치를 돈이 없다? 그러면 공동으로 하는 건데 예전에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나 그런 데서 합동 결혼식을 해줬던 것처럼 대만에서는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운구, 납관, 시신안치, 장례식의 모든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재원은 시민들의 기부에 의해서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2012년 제도 시작 후에 해마다 증가세가 펼쳐지고 있고 한 번에 14명까지 합동으로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새로운 추모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장례식이라고 꼭 무거워야 하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어요, 사실.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장례식 초대장을 저렇게 만들었고요. 장례식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행사가 특이합니다, 이벤트가. 모두 넥타이를 자르자고 해가지고 조문객들의 넥타이를 저렇게 신나게 자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렇게 자른 넥타이를 백남준 선생님의 시신 위에 꽃 대신에 올려주는 건데 자, 분위기 보세요. 백남준 선생님은 자신의 장례식이 유쾌하기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전 백남준 선생님 했던 그 퍼포먼스를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이 저렇게 유쾌할 수도 있구나. 역시 예술가의 죽음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호상이라면은 정말로 나이 지긋하게 들어서 죽는 호상이라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요즘 시대에 달라지는 건 뭐냐면 추모의 문화 자체도 디지털 추모가 자꾸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죠, 현재. 실제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디지털 가상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의 장례 문화, 추모 문화는 실제 공간에서만 추모가 이루어졌어요. 납골당에 가거나 묘소에 가서 절하는 거. 근데 지금 고인의 흔적들이 듬뿍듬뿍 남아있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블로그와 같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추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인기 연예인 설리 씨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인스타그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묘소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인스타그램에 찾아와서 애도를 하는 거죠. 댓글 한번 보시면은 보고 싶다 뭐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추모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모를 하는 공간 역시도 달라지고 있구나가 느껴지는 순간이고요. 자, 이건 전에도 사실 말씀드렸던 건데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망자들이 자꾸 부활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생전 고인의 메시지를 먼저 찍어둔 다음에 저렇게 증강현실을 통해서 해마다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재생하는 수도 있죠. 그럼 내년에는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년에는 서프라이즈 메시지 있다잖아요. 내년에 뭐라고 하실지. 유산 상속을 드디어 하신다든지 뭐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다든지. 자,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것도 있었죠. MBC에서 있었던 VR 휴먼 다큐멘터리. 사고로 죽은 딸의 음성이라든지 외모를 복원해가지고 VR 공간 안에서 만나는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이게 가능하고 제가 실제로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사업화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미래예보 죽은 자의 데이터 부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내용 빼놓기는 좀 그래서 넣긴 했습니다. 시신 냉동 보관업체 대표적으로 엘코르라든지 크라이오닉스 같은 곳이 있고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내 첫 냉동인간 고객이 나왔다.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을 냉동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술이 좋아지면 그걸 해동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냉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해동시킬 기술은 없습니다. 온전히.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냉동인간 기술을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사후 신의 계획을 안 믿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연구하고 도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유전자 복제 기술이 좋아지게 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부활시킬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미국의 바이어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죽은 반려동물의 DNA를 복제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똑같이 살려내는 기술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비용은 한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미리 DNA를 채취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동물 학대다라는 논란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기술은 있습니다. 사람도 복제가 가능할 것인가? 자, 그리고 아무리 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억이 없다면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 앨런 머스크의 뉴럴링크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뇌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칩을 심어가지고 인터넷 신호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발표회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기억을 저장하거나 재생할 수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뭐 미래에는 블랙미러 같은 그 영국 드라마거든요. 블랙미러 같은 이야기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복제하고 기억은 뭐 클라우드 상에 저장해 뒀다가 다시 다운로드 하는 거죠. 그와 관련된 영화가 이제 조니 데뷔 나온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자, 물론 여기까지 지금 뭐 많이 논의할 것은 아닌데 중요한 점은 초고령 사회 그리고 개인주의 사회에서 많은 부분들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죽음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는 또 이쪽으로 계속 전달을 드릴 것 같아요. 미래 트렌드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연구하면서 이 죽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죽는 사람들이 앞으로 너무나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도 기술도 바뀌기 때문에. 자, 뭐 이런 걸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돈을 좀 많이 밝혀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일단 우리 가족 돌아가실 때 그 비용도 있지만 내가 100년 동안 살면서 노후 보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야,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 생각이 뭐냐면 뭐야, 결국에 나 늙어 죽을 돈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늙어 죽을 돈 벌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아둥바둥 사시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죽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글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